품격 있는 인생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도 예전엔 몰랐습니다. 밥 먹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찝찝한지 말이죠. 분명 맛있게 먹었고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차 타고 오는 내내 뭔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내가 예민한가? 내가 이상한가? 얼마 전에도 그랬습니다. 동네 친구랑 식당에서 만났는데 밥 먹는 내내 뭔가 이상했습니다. 딱 집어 말할 순 없는데 뭔가 그냥 불편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돌아보니 제 기분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곤하고 다음엔 이 친구 안 만나야겠다는 생각만 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밥 먹고 나서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는 그 느낌. 왠지 다음엔 약속 잡기 싫고 전화 오면 피하고 싶고, 그런데 정작 뭐가 문제인지는 설명을 못 하겠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죠. 반대로 이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랑은 밥 먹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헤어질 때 아쉽고 집에 가는 길이 기분 좋습니다. 다음엔 언제 또 만날까 기대되고요. 이 차이가 대체 뭘까요? 똑같이 밥 먹는 자리인데 왜 어떤 사람과는 천국이고 어떤 사람과는 지옥일까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밥 먹을 때 사람이 가장 무방비해진다는 겁니다. 평소에 아무리 좋은 사람인 척해도 식사 자리에선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왜냐고요? 여유가 있을 때 가면이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넘어가면 이게 더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젊을 땐 참고 숨기던 것들을 나이 들면 굳이 숨기지 않거든요. 에너지도 없고 숨길 이유도 못 느끼니까요. 그래서 60대 이후의 식사 자리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시험대입니다. 10년 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 제대로 못 보고 계속 불편한 사람들이랑 밥 먹는 사람은 10년 뒤에도 똑같습니다. 모임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왜 나는 맨날 이럴까 하면서 자책하죠. 그리고 혼자 남았을 때 내 시간 다 어디 갔지 하고 허무해합니다. 반면 식사 자리에서 사람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편한 사람은 거리를 두고 편한 사람과만 시간을 보냅니다. 10년 뒤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후회로 가득하고 한 사람은 편안함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딱 하나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뭘 봐야 하는지만 알면 그 사람 본성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심리학 지식도 필요 없고 관찰력이 뛰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두셔도 진짜 인생이 편해집니다. 상처받기 전에 위험한 사람을 알아차릴 수 있고 평생 함께 갈 좋은 사람도 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60대 넘어서 새 친구 사귀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을 골라내야 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60대, 7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식사 자리에서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품격입니다. 지금부터 그 신호가 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나면 여러분도 바로 아실 겁니다. 누가 진짜 좋은 사람인지, 누구를 조심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인생 수업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어디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삶의 지혜를 평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첫 번째 신호는 음식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제가 한 지인분과 밥을 먹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그분이 젓가락을 집어들더니 자기 앞에 있는 반찬을 다 끌어당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 생각은 안 하고 본인이 먹고 싶은 것부터 확 가져가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났을 때도 똑같았고 또 그 다음에도 똑같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게 뭐 그리 대수냐고요? 밥 먹는데 좀 급하게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을 수도 있고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반복될 때입니다. 만날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 보이면 그건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바로 본성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즉각적 충족 성향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참을성이 없다는 겁니다.
음식 앞에서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게 생기면 다른 사람 생각은 안 하고 자기부터 챙깁니다. 내가 불편하면 참지 못하고 바로 표현하고 내가 필요하면 상대방 상황은 생각 안 하고 바로 요구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본인 친구 중에 음식 나오면 주저없이 자기 앞으로 반찬을 다 끌어당겨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이거 좋아해라며 먼저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남은 걸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음식 하나 양보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문제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건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곧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음식 앞에서 배려가 없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배려가 없습니다. 자기 배만 부르면 되지 옆 사람이 뭘 먹는지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유가 있을 때 본성이 나온다는 말 들어보셨죠? 밥 먹는 시간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긴장할 필요도 없고 조심할 이유도 없으니까 평소 숨기던 모습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회의실에서는 점잖게 앉아있던 사람이 식당에 가면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음식이 나와도 먼저 손을 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어르신이 먼저 수저 드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반찬이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슬쩍 가운데로 옮겨 놓습니다. 이런 건 누가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분은 식사 자리에서 절대 본인이 먼저 먹지 않으십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 먼저 드세요 해도 아니야, 다들 같이 먹어 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반찬이 한쪽에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돌려주시고 누가 물 떨어지면 슬쩍 따라주십니다. 이분이랑 밥 먹으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따뜻함이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음식을 대하는 태도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작은 반찬 하나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간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사 자리에선 이것만 보십시오. 음식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입니다. 본인부터 챙기는지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지 급하게 먼저 먹는지 여유 있게 기다리는지 그것만 봐도 그 사람의 본성이 보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 본성이 나온다는 말 꼭 기억하십시오.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곧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실제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분과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정말 점잖고 예의 바른 분이었습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사람들한테도 친절하고 저는 그분을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가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물을 달라고 할 때 손가락으로 딱딱 테이블을 두드리면서 여기요 하는 겁니다. 목소리 톤도 평소랑 달랐습니다. 종업원이 조금 늦게 오면 아니 왜 이렇게 늦어 이러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이분이 원래 이런 분이었나 싶었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음식을 가져다주는 종업원한테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받아 먹더라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나중에 계산하고 나갈 때도 인사 한마디 없이 그냥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로 그분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아, 이분은 겉으로만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권력 관계에서의 태도 변화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한테는 친절하지만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는 거죠. 제 친구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자기가 아는 어떤 선배는 윗사람한테는 엄청 공손한데 식당 직원한테는 완전히 반말로 대한다고요. 아줌마 이것 좀 가져다 줘 이런 식으로요. 그 친구가 형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했더니 그 선배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가 문제야? 저 사람들 일이 그거잖아.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본성입니다.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나오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은 당신한테 친절해도 언젠가 당신이 약해 보이는 순간이 오면 똑같이 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게 원래 그 사람의 본성이니까요.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은 식당 가시면 항상 종업원한테 수고하세요 하십니다. 물 갖다 주면 고맙습니다 하시고 음식 나오면 잘 먹겠습니다 하십니다. 나가실 때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나가십니다. 이분은 대기업 임원 출신이신데 어떤 사람한테든 똑같이 예의 바르십니다. 한 번은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다 똑같아. 내가 높고 낮음이 어디 있어. 저분들도 누군가의 부모님이고 자식이야. 당연히 존중해야지. 이 말씀 듣고 제가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종업원을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부르는 것도 저기요가 아니라 야, 이봐요 이렇게 부르고 음식이 조금만 늦게 나와도 소리를 지릅니다. 주변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돈 냈으니까 값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 주고 서비스 받는 건데 뭐가 문제냐는 식이죠.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돈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해서 상대방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겁니다.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간성이 다 보입니다.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는 사람한테도 예의를 지키는지 아니면 함부로 대하는지 이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좋은 사람인 척해도 종업원 대하는 태도 하나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사 자리에서 이것도 꼭 보십시오. 그 사람이 종업원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말입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지 아니면 당연하다는 듯이 받는지, 부를 때 어떤 말투를 쓰는지, 늦으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만 봐도 그 사람의 본성이 다 보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성을 드러내는 신호는 식사 자리가 끝난 이후에도 나타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인분이랑 둘이서 밥을 먹었는데 총 금액이 3만 원 좀 넘게 나왔습니다. 제가 낼게요 했더니 그분이 아니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계산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로 나누기 시작하더니 17,500원이네요 라는 겁니다. 저는 그냥 네 하고 불러주신 그대로 보냈는데 집에 가는 길에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껄끄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음에 또 만났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이번에도 밥값을 계산하는데 또 계산기를 꺼내더니 15,220원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정확히 나누셨습니다. 그것도 10원 단위까지요. 주변에 이런 분 계시죠? 몇만 원짜리 밥값 가지고 10원까지 재는 사람 말입니다. 본인은 꼼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뭐가 나쁘냐는 식이죠.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묘합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뭔가 관계가 차갑게 느껴지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정확히 반반 계산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대충 돌아가면서 내게 했습니다. 몇 달 뒤에 두 그룹의 친밀도를 측정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반반 낸 그룹은 관계가 점점 멀어졌고 돌아가면서 낸 그룹은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정확하게 나누는 게 공평한 거 아닌가요?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돈을 정확히 나누면 거래 관계가 되고 대충 주고받으면 인간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친구 사이에 매번 이런 식이면 친구가 아니라 동업자 같아진다는 거죠. 밥값을 10원까지 나누는 사람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원이라도 손해보는 게 싫은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내면 억울하고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덜 내면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매번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정확히 반반이어야 마음이 편한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정반대인 분이 계십니다. 식사 자리에서 계산할 때 절대 계산기 안 꺼내십니다. 이번에 본인이 내면 다음번엔 상대방이 내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금액도 정확히 비슷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3만 원짜리 냈으면 다음번에 2만 원짜리 내도 그냥 넘어갑니다. 몇천 원 가지고 재지 않는 겁니다. 한 번은 이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손해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손해가 뭐야? 몇만 원 가지고 관계를 재면 그게 손해지. 이번에 내가 좀 더 냈으면 어때? 다음번에 저 친구가 낼 거 아니야. 그렇게 주고받는 게 관계야. 이 말씀 듣고 깨달았습니다. 몇 푼 손해보기 싫어서 정확히 반반을 계산하고 있는 행동이 사실 정말 큰 손해라는 걸요. 몇만 원 아끼려다가 관계를 잃는 겁니다. 60대 넘어가면 주변에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억지로 만날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그때 남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근데 계산할 때마다 10원까지 재는 사람 곁엔 아무도 안 남습니다. 쫓아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겁니다. 밥 먹고 나서 기분이 좋아야 또 만나고 싶은데 매번 계산기 두드리는 모습 보면 다음엔 안 만나고 싶어집니다. 계산할 때 그 사람의 본심이 나옵니다. 관계를 돈으로 재는 사람인지 아니면 마음으로 보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몇만 원 때문에 친구를 잃을 건지 몇만 원 손해 보더라도 관계를 지킬 건지 그 선택이 10년 뒤 그 사람 곁에 누가 남아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앞으로 계산할 때 이것만 보십시오. 계산기를 꺼내는지 자연스럽게 주고받는지 10원까지 재는지 대충 넘어가는지 그것만 봐도 그 사람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보입니다. 다음으로 봐야 할 신호는 대화에서 나옵니다. 물론 대화는 식사 자리뿐만 아니라 어느 때나 하는 것이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가장 무방비해지는 식사 시간에 하는 대화야 말고 그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기 좋은 순간입니다.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말이 안 통한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뭔가 얘기하려고 하면 중간에 아, 그거 말이야 하면서 끊고 본인 얘기를 시작하는 사람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급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매번 보입니다. 더 가관인 건 본인은 30분 넘게 얘기하면서 제 얘기는 10초도 안 듣습니다. 제가 요새 제가 좀 이러면 아, 나도 그래 하면서 바로 본인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내 말 들어봐 이럽니다. 이렇게 본인 말은 들으라고 하면서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 분 꼭 한 명씩 계실 겁니다. 만나면 본인 자랑, 자식 자랑, 손주 자랑으로 일시간을 채우는 사람 말입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앉아 있습니다. 가끔 네, 그러셨어요? 이런 말만 합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한 말이 딱 3마디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 이럽니다. 이게 대화입니까? 똑배기죠. 한 사람이 말하고 한 사람이 듣기만 하면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말하는 사람은 그게 대화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시원하게 말했으니까 좋은 만남이었다고 느낍니다. 상대방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건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처음엔 오늘은 저분이 할 말이 맞나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도 참습니다. 세 번째도 그냥 듣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되면 사람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얘기엔 관심이 없구나. 그냥 본인 얘기만 하고 싶구나. 그렇게 깨닫는 순간 관계는 끝입니다. 제 친구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한 모임에서 일부러 자기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상대방 얘기만 들어줬답니다. 고개만 끄덕이고 질문만 하고 맞장구만 쳤답니다. 이 시간 동안요. 그랬더니 헤어질 때 상대방이 오늘 정말 좋았어. 너랑 얘기하니까 마음이 편하다 이랬답니다. 웃긴 건 그 친구는 본인 얘기를 단 한마디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대화 상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청중이 필요한 겁니다. 본인 얘기를 들어줄 사람, 고개 끄덕여줄 사람, 맞장구 쳐줄 사람. 그게 필요한 겁니다.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요새 무슨 일이 있는지 그런 건 관심 없습니다. 진짜 경청은 뭘까요? 상대가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질문을 던지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듣는 척만 하고 자기 할 말만 준비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내가 언제 끼어들지 타이밍만 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숨 한 번 쉬는 순간 아, 그래서 말인데 하면서 자기 얘기를 시작합니다. 나이 들수록 이런 분들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엔 모여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둘 사라집니다. 왜냐고요?
피곤하니까요. 만날 때마다 듣기만 하는 게 지치는 겁니다. 내 얘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다 오는 게 허무한 겁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겁니다. 한쪽만 말하면 그건 독백이지 대화가 아닙니다. 상대방도 할 말이 있고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만 시원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식사 자리에서 이것도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 말을 끝까지 듣는지 중간에 끊는지 본인 얘기만 하는지 내 얘기도 물어보는지 대화가 주고받아지는지 일방통행인지 듣는 것도 능력입니다. 아니, 듣는 게 더 중요한 능력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들어주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진짜 들어주는 사람 곁엔 사람이 모입니다. 식사 자리에서의 대화를 살펴봤다면 이제 식사가 끝나고 일어나는 상대의 모습을 확인해 보십시오. 식당에서 밥 먹고 나가는데 앞 사람이 냅킨을 테이블에 그냥 던져놓고 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의자도 제대로 안 넣고 자기가 쓴 물티슈도 구겨서 그냥 두고 갑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뒤에서 슬쩍 정리하게 됩니다. 왠지 미안해서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고요? 식당 직원이 치우는 게 일인데 손님이 왜 정리까지 해야 하냐고요? 맞는 말입니다. 손님이 정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의무가 아니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관찰했는데 식당에서 나갈 때 뒷정리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을 나눠서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일상을 6개월간 지켜봤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식당에서 뒷정리를 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반대로 아무렇게나 두고 가는 사람들은 다른 일도 대충 끝냈습니다. 연구팀은 이걸 마무리 성향이라고 불렀습니다. 끝을 어떻게 맺는지가 그 사람의 책임감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 정성이 없으면 큰 일에도 정성이 없습니다. 냅킨 하나 제대로 못 챙기는 사람이 중요한 일을 제대로 마무리할 리 없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밥 먹고 나가면서 의자 하나 제대로 넣는 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5초도 안 걸립니다. 근데 그 5초를 아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찮으니까, 내가 왜 그걸 해야 하나 싶으니까 그냥 일어나서 나갑니다. 본인은 돈 냈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식당에서 뒷정리 안 하는 사람이 집에 가서 정리를 할까요? 안 합니다. 회사에서 맡은 업무를 제대로 마무리할까요? 안 합니다. 시작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끝은 항상 흐지부지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존경하는 어르신은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식당에서 나가실 때 항상 의자를 제자리에 넣으십니다. 휴지도 모아서 정리해 두시고 물컵도 한쪽으로 모아 놓으십니다. 한 번은 여쭤봤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거동도 힘드실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나요? 사실 이건 직원분들이 하는 일인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직원분들이 치우는 게 일이긴 한데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면 좋지 않겠어? 나도 누군가 뒷정리해주면 고맙잖아. 의무가 아니어도 하는 게 배려입니다.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게 품격입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이 됨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식당 나가면서 의자 하나 넣는 것, 냅킨 하나 정리하는 것, 그런 것들에서부터요. 앞으로 식사 끝나고 나갈 때 이것도 보십시오. 그 사람이 뒤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말입니다. 의자를 넣는지, 휴지를 정리하는지, 아니면 그냥 일어나서 가는지, 그 작은 행동 하나에 그 사람의 인생 태도가 다 들어 있습니다. 끝을 어떻게 맺느냐가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고요? 지금부터는 반대로 이런 모습 보이면 좋은 사람이다 하는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꼭 한 명씩은 기분 좋게 음식을 나눠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지인분과 밥을 먹는데 음식이 나오자마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하나 드셔보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앞으로 접시를 밀어주시는 겁니다. 강요하는 느낌도 없고 과하게 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함께 먹자는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뭐가 특별하냐고요? 보통 사람들은 음식 나오면
본인 앞에 있는 것부터 챙깁니다. 근데 이분은 달랐습니다. 먼저 상대방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먹기 전에 저 사람도 이거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사람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자동으로 따라 느끼는 신경세포입니다. 누가 음식 먹는 걸 보면 나도 배고파지고 누가 웃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 거울 뉴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거울 뉴런이 사람마다 활성화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울 뉴런이 아주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상대방 기분을 즉각적으로 알아채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그래서 음식이 나오면 본능적으로 이거 맛있겠는데 저 사람도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반대로 거울 뉴런이 잘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방 감정에 둔감합니다. 음식이 나와도 상대방 생각은 안 하고 본인 것부터 챙깁니다.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뇌 구조상 상대방 기분을 자동으로 느끼는 능력이 약한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거울 뉴런은 타고나기도 하지만 습관으로도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을 자주 생각하고 배려하는 행동을 반복하면 거울 뉴런이 점점 강화됩니다. 반대로 본인만 생각하고 살면 거울 뉴런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음식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사람을 보면 아, 이 사람은 평소에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습관이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음식 앞에서도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은 정말 음식 나누는 게 자연스러우십니다. 김치찌개 하나 시켜도 이거 맵지 않아서 좋네. 같이 먹어요 하시면서 덜어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절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상대방이 괜찮습니다 하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시면서 편안하게 넘어가십니다. 이분이랑 밥 먹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왜냐고요? 따뜻함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음식을 건네는 그 작은 행동에서 다 느껴지는 겁니다. 밥 한 끼 먹는데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있구나 싶습니다. 나눔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비싼 음식을 나눠줘서 좋은 게 아닙니다. 작은 반찬 하나라도 같이 먹어요 하는 그 마음이 좋은 겁니다. 혼자 다 먹어도 되는 걸 나눠 먹자고 하는 그 배려가 고마운 겁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밥 먹는 시간이 행복해집니다. 단순히 배만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까지 채워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만나고 싶어지고 오래 함께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식사 자리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시면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음식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사람,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먹자는 마음을 보이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음식만 나누는 게 아니라 인생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작은 음식 하나를 권할 때 그 사람의 따뜻함이 다 드러납니다. 또한 사람의 본성은 밥을 먹는 속도에서도 드러나는데요. 밥 먹는 속도가 느린 분들 계시죠? 저도 그런 편입니다. 천천히 씹어 먹고 중간중간 쉬면서 먹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엄청 빨리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5분 만에 다 먹더니 팔짱 끼고 앉아서 저를 쳐다봅니다. 그러면 저는 괜히 급해집니다. 빨리 먹어야 할 것 같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더 불편한 건 빨리 먹어요.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장난스럽게 말해도 듣는 사람은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급하게 먹다가 체하기도 하고 맛도 모르고 먹게 됩니다. 밥 먹고 나면 배는 부른데 기분은 안 좋습니다. 하지만 본성이 선한 사람들은 밥 먹는 속도를 상대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혹여나 본인이 먼저 다 먹어도 전혀 티를 안 냅니다. 그냥 천천히 물 마시면서 기다리거나 가볍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천천히 드세요 이런 말도 안 합니다. 왜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기다려준다는 느낌 없이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페이싱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리듬에 자연스럽게 맞춰주는 능력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 앞에 마시멜로를 놓고 15분만 참으면 하나 더 준다고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참지 못하고 바로 먹어버렸고 어떤 아이들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재미있는 건 그 다음입니다. 연구팀이 이 아이들을 수십 년간 추적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릴 줄 알았던 아이들이 나중에 인간관계도 좋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결혼 생활도 원만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상대방을 기다려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밥 먹을 대로 예를 들어볼까요? 본인은 이미 다 먹었지만 상대방은 아직 반도 안 먹었습니다. 이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편하게 먹어야지. 내가 조금 기다리면 되지 뭐.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고 여유롭게 앉아 있습니다. 반대로 참을성 없는 사람들은 충동 조절이 안 됩니다. 나 다 먹었는데 왜 아직도 먹어? 이런 생각이 들면 참지 못하고 표현합니다. 팔짱을 끼거나 시계를 보거나 나 배불러 이런 말을 합니다. 본인은 무심코 하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은 빨리 먹으라는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밥 먹을 때 이게 되는 사람은 대화할 때도 관계를 맺을 때도 상대를 존중할 줄 압니다. 급하게 몰아가지 않고 상대의 템포를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빨리 결정해. 왜 이렇게 느려?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죠. 상대방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어느 교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십니다. 같이 밥 먹으러 가면 항상 제 속도에 맞춰주십니다. 본인이 먼저 다 드셔도 절대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차 한 모금 드시면서 편안하게 앉아 계십니다. 가끔 이거 맛있네요. 이런 가벼운 얘기만 하십니다. 한 번은 제가 여쭤봤습니다. 교수님, 제가 너무 늦게 먹어서 항상 기다리시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니야, 밥은 천천히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좋지. 나는 원래 빨리 먹는 편이라 일부러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해. 자네 덕분에 천천히 먹게 되네. 이 말씀 듣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불편하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고맙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배려입니다. 상대방이 미안해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본인 일정이 바빠도 본인이 급해도 상대방 앞에서는 여유를 보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오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식사 자리에서 이것도 보십시오. 그 사람이 본인 속도만 고집하는지 아니면 상대방 속도에 맞춰주는지 말입니다. 먼저 다 먹고 재촉하는지 여유롭게 기다려주는지 그것만 봐도 그 사람이 관계에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밥 먹는 속도 하나에도 그 사람의 인간성이 다 나타납니다. 마지막 신호는 식당을 나갈 때 나타납니다. 값비싼 레스토랑에서도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 없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냈으니까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그냥 나갑니다. 반대로 동네 작은 식당에서도 나가면서 주방 쪽 보며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있죠. 택시 내릴 때도 안전운전하세요. 편의점에서 물건 살 때도 수고하세요. 식당 나갈 때도 잘 먹었습니다. 이분들은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감사 표현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매일 감사 일기를 쓰게 하고 다른 그룹은 그냥 일상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3개월 뒤에 두 그룹을 비교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 일기를 쓴 그룹은 삶의 만족도가 25% 올랐고 우울감은 35% 줄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그룹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편하다,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감사를 자주 표현하니까 관계도 좋아진 겁니다. 감사는 상대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나를 낮추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식당 직원이 음식을 가져다 주는 건 그분들 일이 맞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건 예의입니다. 감사는 상대의 직업이나 지위를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뭔가를 해줬으면 고맙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 일이든 아니든 돈을 주고받는 관계든 아니든 상관없이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절대 감사 인사를 안 합니다. 식당 직원한테는 물론이고 가족한테도 안 합니다. 아내가 밥 차려줘도 당연하다는 듯이 먹고 자식이 뭘 해줘도 그래 이 한마디입니다. 본인은 무뚝뚝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운합니다. 식당 직원한테도 감사하는 사람은 가족한테도 친구한테도 감사할 줄 압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한테든 고마움을 모릅니다.
이게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습관인 사람은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고 당연함이 습관인 사람은 큰 것에도 무덤덤합니다. 앞으로 식사 끝나고 나갈 때 이것도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가면서 인사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나가는지 말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를 하는지 아무 말 없이 돌아서는지 그 작은 차이가 그 사람의 인생 태도를 보여줍니다. 감사는 말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고맙다고 생각하면 상대는 모릅니다. 입 밖으로 꺼내야 전달됩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만듭니다. 감사를 습관처럼 하는 사람 곁엔 사람이 모입니다. 왜냐고요? 함께 있으면 나도 소중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식사 자리에서 쉽게 드러납니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자기 것부터 급하게 챙기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본인부터 챙깁니다. 종업원처럼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진짜 본성입니다. 계산할 때 10원 단위까지 재는 사람은 관계를 계산적으로 대할 확률이 높습니다. 본인 얘기만 하고 남 얘기는 안 듣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청중이 필요한 겁니다. 식사 후 뒷정리 하나 안 하는 사람은 끝을 제대로 맺을 줄 모를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음식을 자연스럽고 기분 좋게 나누는 사람,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주는 사람, 감사 인사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의 곁엔 사람이 모입니다. 이 8가지만 봐도 사람 본성은 다 보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60대 이후엔 새로운 사람 만나기보다 지금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만날 이유가 없어지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조심해야 할 사람은 거리를 두고 좋은 사람과는 더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그게 편안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내가 너무 사람을 따지는 건 아닐까? 좋은 면만 봐야 하는 거 아닐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도 지혜입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과 위험한 사람을 피하는 지혜, 둘 다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 편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게 현명한 인간관계입니다. 앞으로 식사 자리에선 이렇게 해보세요. 관찰하되 판단은 천천히 하십시오. 한두 번으로 사람을 단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만날 때도 봐야 하고 세 번째 만날 때도 봐야 합니다. 같은 패턴이 3번 이상 반복되면 그게 본성입니다. 신호가 반복되면 거리를 조절하세요. 나쁜 신호가 계속 보이는 사람과는 조금씩 멀어지고 좋은 신호 보이는 사람과는 더 자주 만나십시오. 억지로 관계를 끊을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남의 횟수를 줄이면 됩니다. 편한 사람이 결국 오래가는 사람입니다. 밥 먹고 나서 기분이 좋은 사람,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십시오. 그게 10년 뒤 여러분 곁에 남아 있을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60대, 7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식사 자리에서 이 8가지만 관찰하십시오. 누가 진짜 좋은 사람인지, 누구를 조심해야 하는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품격입니다. 오늘도 더욱 품격 있는 인생에 한 걸음 다가가신 시청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품격 있는 인생 수업에서는 인생에 도움되는 진짜 지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